네, 지금부터 인공위성 기반 원격 탐사 과목에 관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격 탐사가 뭔가를 한번 공부해 보죠. 원격 탐사는 이제 영어로 전문적인 용어로 리모트 센싱이라고 합니다. 리모트 센싱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렇게 먼 거리죠. 먼 거리에 멀리 먼 거리의 정의는 이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뭐 1m일 수도 있고 10m일 수도 있고 뭐 1km일 수도 있고 뭐 수백 킬로미터일 수도 있고 뭐 수백 미터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어쨌든 이제 원거리에 있는 대상물을 물리적인 접촉이 없이,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고 물리적인 접촉이 없이 어떤 센서를 이용해서 관측하는 기술로서, 그런 센서는 이제 항공기 센서도 또 다양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계속 뭐 추가적인 설명 계속 하겠지만, 이게 광학 센서일 수도 있고 뭐 라이다 같은 센서일 수도 있고 라이다나 이런 사 같은 레이저 센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센서가 이렇게 관측하는 센서를 이용해서 그 대상물을, 원거리에 있는 대상물을 물리적인 접촉 없이 관측하는 기술로서, 항공기나 그런 센서는 이제 항공기나 인공위성, 그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인 항공기, 기존에는 이제 유인 항공기라 그러면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유인 항공기라 그랬었는데, 요즘은 드론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드론이 이제 굉장히 상용화되고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항공기는 이제 유인 항공기 또는 무인 항공기라고 볼 수 있겠죠. 항공기나 또는 인공위성, 아니면 요즘은 이제 또 차량에 탑재된 차량, 뭐 MMS와 같이 자율주행 전용 이런 차량에 탑재된 이런 카메라나 스캐너를 이용해서 지표면 또는 해양 또는 뭐 대기 등으로부터 반사 또는 복사되어 오는 전자파 에너지를 감지하여 그 물리적인 성질을 측정, 기록 및 분석함으로써 지표면 또는 해양 또는 대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이런 일반적인 구조물 이런 등 다양한 이런 뭐 환경 이런 특성에 대한 다양한 지표면이나 해양, 대기 또는 뭐 구조물 등 구조물이나 시설물 등 이런 다양한 객체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기술 및 학문을 원격 탐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수업에서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특히나 저는 이제 인공위성 기반 원격 탐사를 주로 할 거라서, 저의 이런 관심 종목이 이제 주 종목이 인공위성이기 때문에 저는 인공위성 기반 원격 탐사는 이제 뭐 이거는 뭐 전문적인 용어로 또 세틀라이트 리모트 센싱이라고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궤도나 이제 정지궤도 인공위성에 탑재된 광학 또는 마이크로 센서를 활용하여 취득한 위성 영상을 이렇게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우선 본 수업의 목차는 이제 크게 제가 두 개를, 이제 오늘은 뭐 어쨌든 기본 개요기 때문에 이게 인공위성 기반 원격 탐사 수업의 이런 개요입니다. 개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론 수업을 이제 중심적으로 시작할 거라서 특히 광학 원격 탐사랑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 크게 두 가지에 관한 두 가지 내용으로 제가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광학 원격 탐사는 뭔가, 이 광학 원격 탐사의 개요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학 원격 탐사는 주로 이제 인공위성에서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인공위성에서는 광학위성 원격 탐사의 경우, 광학위성 원격 탐사에 관한 정의를 하자면, 태양과 같은, 이거 뭐 주로 이제 인공위성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드론이나 항공기나 이런, 또 요즘은 또 센서가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많이 광학 센서가 이렇게 탑재가 됐잖아요. 그런 광학 카메라 찍을 때 그런 경우 또 다른 예시지만, 우선 위성 원격 탐사, 인공위성을 활용한 원격 탐사에서는 뭐 주로 이제 태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태양과 같은 에너지원으로부터 입사된 이 전자기파 에너지가 대상 표면으로부터 반사 또는 산란되는 세기를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태양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전자기파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전자기파 에너지가 나오면 뭐 전자파 또는 뭐 전자기파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전자기파 에너지가 지표면에 계속 당연히 이렇게 지표면에 이렇게 굉장히 태양으로부터 오는 수없이 많은 전자기파들이 계속 지표면에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맞으면 어떤 이것도 지표면의 특성이나 이런 거죠. 이게 이런 거는 이런 전자파의
또 파장의 특성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지표면의 특성에 따라서 이 지표면이 뭐 일단적인 뭐 육지인가 아니면 하천이나 바다와 같은 물인가, 지표면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나, 그에 따라 달렸고, 이 지표면은 또 만약에 지표면이 물이 아닌 육지더라도 이 지표면이 뭐 식생 지역인가 아니 일반적인 토양인가 아니면 뭐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된 이런 인공적인 물질로 구성되었는가에 따라서 이 전자기파들이 또 전자기파들의 파장이 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마이크로미터인데, 이 마이크로미터도 뭐 가시광선 영역, 또 적외선 영역,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쨌든 이런 전자기파들의 파장과 또 이 전자기파들이 지표면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기파들의 다양한 파장과 그다음에 이 지표면들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게 지표면에 따라서 전자기파의 파장 또는 지표면의 특성에 따라서 이 일부의 전자기파들은 이제 이 지표면에 맞자마자 굉장히 반사되고, 아니면 굉장히 반사돼서 반사가 세게 되고 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즉각적으로, 아니면 이 지표면에서 이게 전자기파들이 맞자마자 어떤 전자파들은 이제 또 굉장히 산란되거나, 산란된다는 게 이게 지표면에 맞자마자 빛이 흩어진다는 거죠. 흩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전자파들은 이렇게 아예 그냥 지표면에 흡수돼 버리고, 예, 그렇게 되는 굉장히 다양하게 반응이 되죠. 지표면에 맞으면.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자기파들이 지표면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렇게 반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응되는 세기를 이렇게 센서를 이용해서, 이 위성에 탑재된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지구 관측 위성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일반적으로 이제 당연히 뭐 지구 관측 위성이라 그러면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속적으로 관측하는 인공위성을 의미하죠. 지구 관측 위성 일반적으로 이거는 또 위성에 따라 다릅니다. 위성의 뭐 목적, 이 위성의 뭐 크기, 뭐 위성의 이런 해상도, 아니면 이 위성을 이용해서 획득할 수 있는 위성 영상의 커버리지 영역, 전체 영역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500에서 한 900에서 1000km 정도의 고도에서 어쨌든 수백 킬로미터의 고도에서 동일한 지점의 상공에 일정한 시각에 위치하는 태양 동기 궤도를 따라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계속 회전하고 있습니다. 지구 관측 위성은 지표면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이렇게 일정한 시각에 위치하는 태양 동기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계속 한마디로 일정한 주기로 계속 지구를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죠. 지구를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계속 영상 또는 어떠한 데이터를 획득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어떤 위성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6일 간격으로 이렇게 동일한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인공위성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다르죠. 개발을 진행했을 때. 아니면 어떤 위성은 진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위성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동일한 지역 계속 어떻게 지구를 이렇게 회전하는데, 태양 동기 궤도를 따라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하는데, 이 회전한 속도가 당연히 이 위성은 이거는 위성이 이렇게 지표면으로부터 이렇게 떠 있는 고도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죠. 당연히 저궤도일수록 좀 속도가 일반적이겠지만, 저궤도일수록 이동하는 거리가 더 많은 가능성이 많고요. 저궤도일수록 있고, 뭐 물론 이것도 또 정답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또 고도가 높이 있을수록 뭐 또 이렇게 동일한 지역을 방문하는 주기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저궤도일수록 일반적인 딱 생각했을 때, 저궤도일수록 동일한 지역을 방문하는 주기가 좀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의미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기상위성 또 이렇게 태양 동기 궤도를 일정하게 이렇게 계속 지구를 회전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인공위성도 있는데 반해서, 또 정지궤도 위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거는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지구가 계속 이렇게 자전을 하면 지구 자전 속도에 따라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지구 자전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 동일한 지역만 계속 촬영하는 거죠. 동일한 지역만 계속 촬영해서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계속 일정하게 자전하고 있는 지구 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위성도, 이런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 자전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자전 속도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이게 계속 그냥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죠. 이 위성도 움직이긴 하는데 어쨌든 지구 자전 속도와
동일하게 움직이다 보니 이게 자전하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이 인공위성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거를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지궤도 위성은 어떤 위성이냐, 주로 기상위성이 많습니다. 기상 같은 경우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 한반도의 기상만 계속적으로 관측하는 그런 위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한 번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한반도의 감시, 한반도의 대기 흐름이라든가, 이런, 강우라든가, 이런 비구름이라든가, 그런 거를 계속 관측하기 위해서는, 한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계속 한반도만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이게 전 세계를 촬영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개발한 위성 중에 실제로 그런 위성이 있습니다. 예, 한반도, 기상위성처럼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사했는데, 계속 이제 한반도만 이렇게 이 위성이 기상 관측 위성 기상 관측 목적이라서 굳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는데 이거 전 세계로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촬영해 이렇게 영상을 획득해라 그렇게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한반도 자전 속도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거 한반도만 계속 이렇게 딱 고정돼 가지고 한반도만 2-3시간씩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진짜 영상을 한 8개 이상씩 이렇게 계속 주면서 이 기상 정보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 거를 기상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광학 원격 탐사, 위성 원격 탐사의 경우 이런 어쨌든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여기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굉장히 수없이 나오는 이런 전자기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전자기파 에너지 당연히 수많은 전자기파들이 있고 다양한 파장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파장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파장대 우리가 위성 원격 탐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런 태양으로부터 전자기파의 이런 파장 영역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게 가시광선에서 적외선입니다. 물론 그 태양으로부터 수없이 나오는 이런 전자기파 에너지의 경우 자외선도 있고 당연히 그 외 파장대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주로 이제 우리 원격 탐사 특히 위성 기반 원격 탐사에서는 주로 가시광선 파장이나 또는 적외선대 파장대의 이 적외선 또는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의 파장 영역을 가지고 있는 파장을 가지고 있는 이 전자기파들만 필요하지 그 외의 파장대를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들은 거의 안 쓰여요. 위성 원격 탐사에서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지구 최대 복사되는 파장이 최대 지구 복사되는 파장이 그러니까 최대 파장이 10 마이크로미터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제가 잠깐 그림을 이건 되게 보편적인 그림이에요. 이거 분광 반사 곡선인데 이 다양한 여기서 대표적인 미국에서 개발한 랜셋이나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아스터 센서를 구성하는 이런 밴드들이 이 가지고 있는 파장대를 제가 이렇게 간단히 예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보편적인 그림이라서 여기서 이제 아스터 센서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아스터 센서를 활용하여 획득할 수 있는 위성 영상을 구성하는 제가 밴드에 관해서 제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런 위성 영상 한 장은 광학 센서를 이용해서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위성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개 밴드가 어쨌든 그게 가시광선 파장대의 전자파를 이용해서 만들었는가 아니면 적외선 파장대의 전자파를 가지고 만드는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위성 영상을 구성하는 이런 밴드들이 위치한 파장대를 의미한다. 당연히 이거는 위성 영상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 다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광학위성 탐사 자료에 이런 해상도 같은 경우는 크게 보통 원격 탐사 자료, 위성 영상 자료라 그러면 일반 사진,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진, 디지털 사진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공간 해상도라고 그러잖아요. 예, 보통 공간 해상도가 사진이 얼마나 정밀한가. 보통 이제 공간 해상도가 보면은 어쨌든 위성 영상 사진이 이런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렇게 카메라부터 획득할 수 있는 디지털 사진처럼
레스터 자료입니다. 레스터 자료가 뭐예요? 행과 열로 구성된 일정한 화소, 픽셀, 뭐 화소라고 그러기도 하고 픽셀이라 하기도 하고 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화소들의 이런 화소들이 이렇게 일정한 행과 열로 이렇게 일정한 개수로 이렇게 정렬해서 이렇게 저장되는 디지털 파일을 의미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위성 영상이라 그러면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공간 해상도예요. 왜냐하면 이 공간 해상도가 뭡니까? 어제 여기 제가 그 설명을 잘 해놨네요. 여기 설명해놨네요. 여기 이런 위성 영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픽셀에 대응하는 지표면의 면적. 보통에서 뭐 공간 해상도가 뭐 1m다. 그러면 이 위성 영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픽셀이 커버하는 지역이 지표면에서 1m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런 위성 영상 같은 공간 해상도 1m의 이런 위성 영상의 경우에는 보통 1m 이상의 크기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1m 이상의 그 크기를 가진 객체,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라든가 그런 도로라든가, 도로는 보도 폭이 1m 넘죠. 건물도 마찬가지로 1m보다 평방 1m보다 작은 건물이 우리나라에 잘 있나요? 없겠죠, 제가 알기로. 예, 그래서 그럼 뭐 공간 해상도가 1m다. 그러면 지름이 최소한 1m 이상의 객체들만 이런 위성 영상 밴드의 위성 영상에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작은 객체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 눈으로는. 예, 그런 거를 이제 공간 해상도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영상 구성하는 하나의 픽셀에 대응하는 지표의 면적을 의미를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이제 또 시간 해상도, 제가 여기 크게 이제 위성 영상의 해상도가 크게 네 가지인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분광 해상도는 이렇게 센서에 특정되는 파장의 폭 및 수와 관련된 해상도, 즉 밴드 수를 의미하는데, 제가 앞에 그림으로 잠깐 가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쨌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태양으로부터 수많은 굉장히 다양한 파장대를 가진 수많은 전자기파가 지표면으로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오면 이게 파장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파장이 뭡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전자파 에너지가 이렇게 한번 진동하는 길이를 의미하죠. 이렇게 길이를 의미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길게 파장이 이렇게 굉장히 긴 것도 있고, 굉장히 파장이 짧은 것도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전자기파 에너지가요. 근데 이런 게 보면은 당연히 이 파장대에 따라서 또 다 지표면에 맞았을 때, 뭐 어떤 파장대 예를 들어서 A 파장대 같은 경우는 이 지표면에 맞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반사가 세게 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B 파장대를 가진 이 전자기파들은 이 지표면에 맞았을 때 좀 굉장히 반사가 좀 잘 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파장대에 따라서 이 지표면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렇게 뭔가 이런 반응하는 형태는 다 달라. 반응하는 이런 형태나 뭐 세기라든 그게 다 달라요. 당연히 그래서 이 밴드 수가 많다라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이 위성 영상을 구성하는 밴드는 이 다양한 파장대가 예를 들어서 여기 밴드 1번 밴드, 이 랜셋 위성 영상에 1번 밴드다. 밴드가 이거 밴드 번호입니다. 1번 밴드다. 그러면 이 1번 밴드는 여기 좀 보죠. 0.4에서 0.6 정도 6 마이크로미터를 가진 이 파장대에 0.4에서 0.6 마이크로미터의 파장대를 가진 전자기파가 지표면에 맞았을 때 이 센서에 기록되는 반응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밴드 숫자가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A 파장대, B 파장대, C 파장대가 이 동일한 지표면에 맞았을 때 반응되는 세기라든가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파장이 다르면 예를 들어 긴 파장 같은 경우는 뭐 지표면에 맞았을 때 어떤 지표면에 맞았을 때 뭐 굉장히 산란돼 버린다. 산란돼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반사 강도가 낮을 수도 있고, 또 비파장 때는 굉장히 세게 반응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반응이 굉장히 지표면에 반사가 너무 잘 돼 버려 가지고 이게 밴드 이거 영상에서는 이게 강도가 굉장히 세게 나온다,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이 지표면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게 뭐 물일 수도 물 육지 이렇게 따질 수는 없죠. 이 굉장히 이 지표면이 얼마나 우리가 사는 지구 얼마나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떤 지역은 물이고 어떤 지역은 산이고 어떤 지역은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막 나무만 있고 산림만 있고 뭐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게 파장대가 이렇게 다양한 파장대가 이렇게 지표면 다양한 타입의 종류의 지표면에 맞았을 때 이런 기록되는 이런 강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밴드가 많을수록 이 다양한 그러니까 더 많은 파장대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밴드가 이렇게 많다. 밴드가 굉장히 뭐 지금 여기 6개밖에 없는데 밴드가 10개, 20개가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파장대가 이렇게 다양한 파장대에 관한 다양한 파장대의 전자기파가 지표면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 반사 또는 뭐 산란되는 강도를 기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지표면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밴드 숫자가 많을수록 이 아무래도 지표면에 이 좀 더 굉장히 복잡한 지표면의 복잡한 정도라고 지표면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광해상도라는 거는 어쨌든 이 흔히들 말하는 밴드가 몇 개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밴드가 뭐 4개밖에 없고 어떤 위성에 따라서 뭐 이 위성 영상을 가지고 있는 이 위성 영상을 구성하는 밴드의 숫자가 뭐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건 10개일 수도 있고 어떤 건 20개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예, 밴드 숫자. 그래서 이제 분광해상도는 이제 그런 밴드 여기서 센터에서 측정하는 파장의 폭 및 수와 관련된 해상도를 의미하고요. 시간 해상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간 해상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 해상도는 이 동일한 대상 지역을 재방문하는 시간 및 주기를 의미한다. 그럼 제가 뭐냐면 아까 어쨌든 이게 정지궤도 위성은 상관없는데 정지궤도 위성은 어쨌든 지구 자전 속도로만 이렇게 이동하면서 동일한 지역만 계속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하는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지궤도 위성은 전혀 안 움직이는 위성인데 여기서 말한 시간의 상도라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계속 지구 자전에 관계없이 계속 일정한 속도로 계속 지구를 회전합니다. 회전하는 이런 태양 동기 궤도를 따라 지구를 이렇게 회전하는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을 개발했을 때 뭐 당연히 위성의 이런 고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연관이 있죠. 했을 때 동일한 지점을 며칠 간격으로 방문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위성 같은 경우는 16일, 어떤 위성 같은 경우는 7일, 어떤 위성은 일주일, 어떤 위성 같은 경우는 한 달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대상 지역을 재방문하는 시간 주기를 이렇게 시간 해상도라고 그래요. 당연히 시간 해상도가 짧을수록 그러니까 동일한 지역을 좀 더 자주 방문할수록 어떤 동일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뭐 현상이라든가 뭐 홍수, 뭐 가뭄, 뭐 그런 거 있죠. 연안 침식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지표면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좀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방사해상도라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광학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의 개수가 2의 8승이라고 하거든요. 뭐 저도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이게 2의 8승 256가지 색을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사람의 눈에 뭐 그렇다고 저는 뭐 수업 때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뭐 이것도 근데 또 사람의 시력에 따라 또 다르겠죠. 어쨌든 예, 어쨌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방사해상도라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센서에서 측정되는 전자기파 에너지의 세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뭐 8비트다. 8비트라 그러면 2의 8승 그럼 256가지 색을 이렇게 세기가 이렇게 전자파의 에너지 세기를 8비트다. 그러면 이게 방사해상도가 8비트다 그러면 이 어쨌든 이 전자기파가 지표면에 반사 또는 산란되는 강도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위성 영상이라는 게. 근데 어쨌든 이게 보면은 이 강도를 8비트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강도가 0에서 이 200,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56가지의 강도로 이게 약강에서 뭐 중간 보통 약에서 강까지 강도가 있잖아요. 이게 흔히들 말하는 레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약강, 약하다, 중간 정도 약하다, 좀 센데 그러니까 중간이다. 그다음에 중간에서 중강에서 강한 그 사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 강도 또는 세기가 8비트면 256개 단위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6비트면 2의 16승이죠. 2의 16승이 뭐 굉장히 6만 얼마까지 간다 아닙니까? 2를 16번 곱해보면. 그럼 이제 이 전자파의 세기를 6만 얼마까지 이렇게 0부터 6만 얼마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이게 방사해상도가 셀수록 이게 비트 수가 더 많아질수록 이 전자파의 세기,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지표면에 맞았을 때 그 반응하는 세기를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어떤 신호의 세기를 5가지 레벨로 표현하는 거랑 뭐 100가지로 표현하는 거랑 봤을 때 어느 게 더 자세합니까? 100가지로 표현하는 게 더 자세하죠. 5가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맛있다, 맛없다. 아, 조금 맛있어, 조금 맛없어. 뭐 그런 걸로. 아니면 정말 조금 맛있어, 조금 더 맛있어.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아니면 조금 덜 맛있어. 뭐 그런 식으로 맛있다, 맛없다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죠. 예, 그 전자파의 이런 거 지표면에 이게 부딪혔을 때 이 세기가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거를 해상도라 하고요. 그래서 보통 뭐 8비트냐, 방사해상도를 따질 때 이 픽셀의 화소가 이제 8비트냐, 뭐 12비트냐, 14비트냐, 아니면 16비트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제가 이제 요즘 많이 쓰이는 고해상도 위성 영상에 광학 센서가 탑재됐습니다. 물론 마이크로파 센서가 탑재된 거 제가 다른 두 번째 동영상, 그러니까 다음 수업에서 제가 또 수업은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제가 뭐 시간에 따라서 이거 동영상을 뭐 30분에서 자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유튜브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 너무 또 길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뭐 10m든 어쨌든 10분이 제가 어쨌든 좀 끊어서 할 건데, 어쨌든 이 광학 센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아이코노스 또는 이게 그 광학 센서가 탑재된 광학 센서에 관해서 포커스를 주자면, 이게 광학 센서를 탑재된 인공위성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이거 말고도 굉장히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아는 것만 제가 이렇게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고해상도 위성 영상 자료는 이렇게 군사적인 감시의 목적 또는 상업용 지도 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코노스2 이거 미국 거죠. 킥버드2 미국 거고요. 컴셋2, 3 우리나라 겁니다. 월드뷰 1, 2, 그 다음에 GOI 다 미국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상도가 다 다르고, 뭐 펜샤픈 이거 PAN이나 MS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여기서 일단 펜샤프닝만 좀 PAN이라는 펜샤프닝 밴드만 보면 어쨌든 이게 맥시멈, 그러니까 공간의 상도가 맥시멈 어디까지 되느냐, 뭐 그걸 의미합니다. 맥시멈을 어쨌든 요즘 위성 영상이 굉장히 해상도가 좋아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해상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제일 좋은 게 지금 뭐 월드뷰 같은 경우 이제 요즘은 뭐 46cm까지, 월드뷰 3가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월드뷰 3는 지금 거의 뭐 30cm급입니다. 제가 알기로 30cm, 이거 최소한 요즘 미국의 월드뷰 3인가 그 인공위성의 공간 해상도가 거의 30cm까지 올라갔어요 요즘은.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55cm까지 지금 현재 컴셋 가장 최근에 발사된 비교적 가장 최근에 발사된 컴셋3의 위성 영상의 공간 해상도가 55cm까지 이렇게 다 공간 해상도로 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최소 55cm 지름이 이제 55cm보다 큰 객체들은 여기서 이제 탐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 눈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측복 같은 경우는 이런 위성 영상의 위성 영상 한 장의 가로 세로 크게 넓이입니다. 크게 이 가로 세로 길이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한 장의 폭이 12km 정도, 이렇게 세복킬로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고해상도 위성 영상 말고 제가 뭐 다음 수업에 할 수 있는 랜셋 위성 영상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관측폭이 훨씬 더 큽니다. 이거는 뭐 고해상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100몇십 킬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고도는 이 인공위성이 이렇게 지표면으로부터 이제 운행되어 있는 고도가 의미합니다. 고도를 의미하는데 굉장히 아까 500에서 뭐 한 900km 정도 이렇게 사이에 다 있죠, 대부분. 발사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발사가 이렇게 현재 다 진행되고, 현재 지금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은 위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위성의 설계가 뭐 이건 제가 나중에 또 계속 수업을 하면서 진행하겠지만, 보통 뭐 4년에서 이렇게 보통 4년 전후로 이렇게 계획하고 발사하는데, 물론 그 위성이
뭐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면 더 수명을 더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미국의 랜셋5 같은 경우는 랜셋 5호 위성 같은 경우는 30년을 운영했습니다. 30년을. 30년을 운영하다가 이제 더 이상 뭐 미션이 종료됐어요. 종료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존재하지 않고 우주 쓰레기가 돼버렸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예, 어쨌든 발사일은 이렇게 다 있고,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사의 상도가 이렇게 11비트에서 10비트 이런 식으로 다 또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이거 말고도 물론 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제가 일부만 예시를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광학 위성 원격 탐사 다중분광 위성 영상 자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팬크로매틱 영상과 그러니까 흑백 영상과 이렇게 다중분광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밴드별로 특징과 목적이 다 다르며 적게는 4개에서 그러니까 위성 영상 다중 어쨌든 이 위성 여기 이 다양한 위성 영상 가지고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위성 인공위성 영상들이 개별적인 다 위성 영상들이 어제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최소 4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밴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수백 개 밴드로 구성된 거는 이제 하이퍼 스펙트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잠깐만 수업을 잠깐만 조금 끊었다가 또 곧바로 제가 두 번째 수업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